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아파트 베란다 바닥에 은닉한 50대 남성이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누수공사 중 콘크리트에서 시신이 담긴 가방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 거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탈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3월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등재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손을 놓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민간단체의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MBN 보도 이후 뒤늦게 확인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옛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죠. 문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인 나에게도 이러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냐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고 검사처벌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이재명, 문재인 두 민주당 신구 수장들의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절을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배웅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환하게 웃었지만 면담을 마친 의원들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1시간가량의 회동에서 문 전 대통령은 완성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뛰어야 할 검찰이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 검찰이 민생과 국민의 아픔을 돌봐야 하는 기관인데도 무도하고 불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는 노골적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견제가 미흡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등 상관이 없는 별건의 별건으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치검찰이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는 그런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대책위는 오는 27일 검찰청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형사고발, 검사 탄핵안 검토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은 또 11월로 예정돼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안 멈춰있던 검사 탄핵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열렸던 김영철 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대두되자 탄핵 청문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 앞에서 또 국민 앞에서 진실은 밝혀지고 검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져야 된다. 민주당은 검찰권 자체를 견제하는 입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를 포함해 검찰 압박용 법안들을 상정해 본격 심사에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방탄용 법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 사이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서 형법에다가 이런 처벌 조항을 넣어가지고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법들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도부 만찬에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죠.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한 대표는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독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만찬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상견례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독대를 꼭 내일 해야만 성사되는 것은 아니라며 추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기를 희망한다며 독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의료계 현안 논의를 위해 독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한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 위해 당정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만찬에는 당에서는 한 대표를 비롯해 신임 지도부 16명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주요 참모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불거진 갈등설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계속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편 야권은 11.6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호남 쟁탈전을 벌이느라 바쁘죠. 조국혁신당의 총력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남 영광을 찾았는데 이번 선거에서 패하면 당 지도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체제까지 언급하는 걸 보니 좀 다급해 보이긴 합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전남 영광을 찾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야권 텃밭인 곳이지만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총력전을 펼치자 본격 유세전에 뛰어든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이재명 2기 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2기 민주당 지도부를 맡아서 첫 선거를 또 치는 거예요. 좀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 후보가 된 상대 후보를 철새에 빗대며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꼬집으며 직접 맞불을 놨습니다. 당하기 시작한 무리다라고 비방하는 분이 있는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쟁해야 당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표결에 불참한 걸 지적한 데 대해선 민주당을 위한 5분 대기조가 될 생각이 없다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될 것이란 평가 속에 호남 쟁탈을 위한 두 야당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검찰은 불기소를, 피의자는 기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데 최근 김 여사 수심위는 불기소로 결론이 나왔죠. 연결된 사건이니만큼 만약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 참 난감해질 겁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열렸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 목사는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열리게 됐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수사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최 목사 수심위에서 핵심 쟁점은 앞서 열린 김 여사 수심위 때와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 여부입니다. 최 목사 측은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김 여사의 영상 등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면서 선물을 돌려주려 했다는 김 여사 측 주장도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김 여사 기소 여부는 최 목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애초 결론대로 불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 목사 수심위가 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김 여사 처분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성추행이나 뇌물수수 혐의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퇴직금 전액을 다 지급한 곳이 있습니다. 연간 4천억 원이 넘는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대한체육회인데 체육회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미 4년 전에 권익위가 이를 바꾸라고 권고했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한체육회 간부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년 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고 1억 3천여만 원 전액 지급됐습니다. 또 다른 직원 B씨도 계약 업체로부터 1,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됐는데 퇴직금은 고스란히 챙겨왔습니다. 최근 10년간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직원은 모두 30명입니다. 이 중 23명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나머지 7명도 현재 재직 중인 걸 감안하면 비위 징계자 전원이 퇴직금 전액을 받고 퇴직한 겁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징계 기간만 아니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리 행위자에 대한 퇴직 수당 지급을 금지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이런 비위 직원에 대한 규정이 엄하게 정리가 돼서 불공정하게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퇴직정산이 없어야 된다고.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징계기간 수당 미지급 등 일부 규정은 최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4천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한체육회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원룸 베란다에서 16년 전 숨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벽돌과 시멘트 속 여행용 가방에 꽁꽁 숨겨져 있었는데 완전 부패가 되지 않아 지문까지 채취가 가능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인면수심의 동거남은 시신을 곁에 둔 채 8년 동안이나 그 집에서 생활했다고 하네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의 한 원룸에 경찰이 들어갑니다. 동거녀 살해 피의자인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주십니까? 지난 2008년 10월, 그러니까 16년 전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곧바로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덮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마약을 투약하다 구속될 때까지 8년 동안이나 시신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빈집은 이후 새가 나가지 않았고 지난 8월 옥상 방수 공사를 하다 16년 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공간이 원래 피트 공간이라 해서 보통 그 세입자들은 확인하기 힘든 공간입니다. 집주인 아니면은 손댈 이유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류가 없던 여성의 가족은 사망 3년 후에 실종 신고를 했고 당시 용의자였던 A씨는 헤어졌다라며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체 은닉은 배제하고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닷새전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9월 23일 오후 6시 경기 성남시 야탐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지금도 게시자를 쫓고 있습니다. 범행을 예고한 날이 바로 오늘이죠. 야탐역 일대는 온종일 경찰의 집중 순찰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야탐역 주변을 순찰합니다. 도로엔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닷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9월 23일 오후 6시
야탐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곳 야탐역 일대엔 매일 40명이 넘는 경찰관이 특별 경계 태세에 돌입했고 성남시도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범행 예고 글이 게시된 다음 날엔 자신을 열심히 찾아보라며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글도 올라왔지만 경찰은 아직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온종일 시민들의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흉기 난동한다는 게 그 인터넷에 떴다는 게 아무래도 불안하죠. 다니면서 혹시 그게 나한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야탐역은 지난해 8월 14일 최원종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나온 서현역과 불과 2정거장 거리입니다.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월요일 날 야탐역 가지 말라고 그런 소문이 이렇게 돌았다고. 범행을 예고한 오후 6시까지 다행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지만 경찰은 당분간 야탐역 일대 비상 순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병원에 복귀한 의사들의 실명과 학교명 등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전공의는 포렌식을 못하게 하는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을 자기 PC에 설치하고 복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사에 혼선을 줘 결국 구속됐다고 전해드렸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본권을 남용한다며 구속된 전공의를 구하자고 모금 운동까지 하고 있는 건데 참 국회의원 자녀도 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 의원 자녀는 사직 전공의, B 의원 자녀는 감귤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MBN 취재진에 최근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특정 국회의원의 자녀가 전공의인데 사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의원 자녀도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명 감사한 의사 명단으로 불리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의 경우 최근 구속된 바 있습니다. 정모 씨의 구속에 의료계도 일제히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은 자신의 SNS에 감사한 의사로 알려지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 그걸 말했다고 스토킹법으로 구속하면 북한 수준의 인권유린 국가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서울시 의사회와 전북도 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본보기식 구속, 공권력 남용 등 비판에 나섰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정모 씨에 대한 모금 운동까지 벌어졌는데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송금 인증 행렬이 수십 개씩 이어졌습니다. 전국 의대 학부모 연합도 최근 정모 씨에게 특별회비 1,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이 구속에 민감한 건 무더기 면허 취소 가능성 때문입니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범죄 종류 상관없이 금고형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업데이트된 전체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을 하였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하고 총 32명을 검찰 송치하는 등의 다만 일각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던 만큼 의료계 향후 대응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북한이 지난 3월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했다는 MBN 단독 보도 이후 그럼 주무부처인 국가유산청은 뭘 하고 있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죠. 취재 결과 국가유산청이 MBN 단독 보도 이전에 북한의 신청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확인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9일 MBN의 최초 보도 이후 체육계와 국회 등 각계각층의 요구가 쏟아지자 주무부처인 국가유산청은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그리고 태권도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은커녕 오히려 손 놓고 있었던 정황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9일 MBN 보도가 나간 직후에야 직접 북한의 신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도를 보고 나서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확인한 건데 문제는 그 전에 소식을 먼저 들었는데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가유산청이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에게
북한의 신청 사실을 전해들은 날은 지난달 7일. 하지만 이틀 후 MBN 보도로 알려질 때까지 이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부처가 오히려 더 소극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 있어서 이 북한보다 조금 뒤처진 부분, 북한의 태권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기라는 위상을 우리 국가유산청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국가유산청은 4년 뒤인 2028년에 우리도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주입니다. 주무부처인 국가유산청이 태권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소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문화스포츠부 이규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이번 건에 대한 유산청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네, 유산청은 남북 간의 합의 당시 어떠한 공식 문서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남북 태권도 단체가 전화통화로 공동등재 신청에 합의했는데요. 정부 간 공식 합의도 아닌 민간 단체의 합의인데다 합의 문서조차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믿기 어려웠다는 게 유산청의 설명입니다. 합의 문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유산청의 대처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예, 맞습니다. 북한이 단독 등재 신청을 한 게 3월이고 유산청이 이를 인지한 게 8월입니다. 무려 5개월간 이 사실을 몰랐고 지난달 뒤늦게 인지를 하고 나서도 MBN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주무부처로서 계속 주시를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MBN 보도가 나온 뒤에 한 일도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등재 사실을 확인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는 공동 등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산청은 뭐 그렇게 급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유산청은 이미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많은 무형유산을 등록했기 때문에 2년에 한 건만 등재 신청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게다가 이미 내후년 신청 대상까지 정해놔서 태권도는 빨라야 4년 뒤에나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등재 국가 신청 제한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도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말씀대로라면 4년 뒤라면 2028년이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손을 놓고 있겠다 이겁니까? 네, 유산청이 그때까지 관망하고 있겠다는 뜻은 아닌데요. 네. 북한이 지난 3월 신청한 결과가 내후년 2026년에 나오는데 유산청은 그 결과를 지켜본 뒤 2028년에 단독으로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등재 국가 신청 제한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먼저 신청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신청해도 공동등재가 가능한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남북이 각각 신청한 태권도가 병합이 되면서 심사 순위가 당겨지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과거 씨름도 똑같은 방식으로 남북 공동등재가 됐죠. 당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1년 늦게 유네스코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긴급 안건으로 변경되면서 공동등재에 성공했습니다. 뭐 문체위 여야 의원들이 움직이고 또 문체부도 움직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달부터 각 서울의 가정에서 일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25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26일부터는 이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홍콩, 싱가포르에 비교해서 꽤 많은 월급인데 성에 차지 않았던 걸까요? 이들의 무단 이탈 이유 이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147개 가정으로 출근 중인 필리핀 가사 관리사를 고용한 업체입니다. 이곳 소속 30대 관리사 2명이 추석 연휴 중이던 지난 15일부터 연락이 두절됐고 일을 하던 가정에도 3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사라졌고 또 한 명은 전화기를 아예 꺼놨습니다.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신분이 변경되고 검거되면 강제 출국당합니다. 이런 위험까지 감수한 이유는 임금 문제로 추정합니다. 현재 관리사 평균 월급은 206만 원. 여기서 월세 45만 원과 생활비가 빠지고 이 일마저 시범 운영 기간인 6개월만 보장된다는 게 불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받을 줄 알았는데 그보다 좀 적게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은 기숙사도 제공되고 휴일에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불법 취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잠적한 관리사 부모에게 연락해 복귀를 설득하는 한편 현재 월급 형태의 급여를 주급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용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서울 용산역 뒤에는 노숙인 20여 명이 모여 사는 텐트촌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텐트촌 주변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텐트촌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철거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주 대책은 없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 텐트촌이 옮겨갈 수밖에요. 전민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늘진 다리 밑에 오래된 텐트와 비닐하우스 20여 동이 있습니다. 낡은 조리도구엔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서울 용산역 뒤편에 노숙인이 모여 사는 텐트촌입니다. 본래 공원이던 이곳은 20여 년 전부터 노숙인이 하나둘 모여들어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알아서 갈 것 같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한 번씩 청소를 하시고. 노숙인에겐 보금자리이자 지역 주민에겐 눈엣가시였던 텐트촌은 최근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옛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곳 텐트촌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사는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서울시는 구체적인 노숙인 이주 대책 마련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세워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적정 시점에 협의 추진해야 되겠죠. 빨라도 3, 4년 뒤 이야기긴 해요. 올해 신청을 하게 되면 SH를 2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징정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내셨죠. 계속 거리 노숙을 하면서요. 이대로라면 용산역이 아닌 또 다른 장소에 노숙인들의 텐트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자체 수의 계약은 경쟁 대신 임의로 선정해 체결하는 방식인 만큼 그 규모와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에서 이 수의 계약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이 업체는 수의 계약을 받기 위해 갑자기 계약 한도가 더 높은 여성 기업으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거리 곳곳에 분리수거함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4월 마포구청은 한 업체와 계약서 없이 5,500여만 원을 들여 분리수거함을 설치했고 지금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구청과 2달 앞서 3,500여만 원의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도 계약했습니다. 분리수거함과 담배꽁초 수거함이 모두 조달청에 같은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어 계약이 성립할 수 없었지만 성급하게 설치부터 진행된 겁니다. 모양이나 재질 다 다르니까 다른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미스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이 업체는 마포구청과 계약에 앞서 계약 한도가 더 높은 여성기업으로 등록하고 설립 2달 만에 담배꽁초 수거함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기업은 구청과의 수의 계약 한도가 2천만 원이지만 여성 혹은 장애인 기업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관공서가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이 업체가 제대로 선정이 안 돼 있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 측은 분리수거함을 모두 철거하고 내부 감사를 통해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주의나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는 미국 대선은 여론조사 때마다 승부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죠. 선거인단 한 명으로 승패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급기야 공화당에선 자기네가 유리한 네브래스카주 선거법까지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원래 득표율만큼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곳인데 승자 독식 방식으로 바꿔서 선거인단을 모두 다 싹쓸이 하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대선의 선거인단은 총 538명, 과반을 넘긴 270명을 확보해야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번 대선은 초박빙이어서 단 한 명의 선거인단으로도 승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인단 한 명이 아쉬운 상황 속에서 공화당 우세 지역인 네브라스카주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다른 주들과 달리 네브라스카주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공화당 소속 주지사인 짐 필런이 이번 대선에서 네브라스카도 다른 주들처럼 승자 독식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는 득표율에 따라 5명의 선거인단 중 당시 트럼프 후보가 4명, 바이든 후보가 1명을 가져갔는데 만약 법이 개정되면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명을 모두 싹쓸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I hope they will allow winner take all. This was created in, I think, 92 to help Clinton. Trump's going to win the state by 20 points. 특히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의 고향이 네브라스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2차 TV 토론을 하자며 연일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최초의 미국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해리스 부통령과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이는 박빙의 승부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엘라바마에 있는 유흥가에서 여러 명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장에서 바로 달아나 버렸는데 경찰은 한 명을 노린 청부 살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을 쏘려고 100발 이상을 발사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이들이 다치고 또 숨졌다는 겁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진 뒤 총에 맞은 사람들이 인도에 누워 있습니다. 망연자실에 주저앉은 사람 주변에서 젊은 남녀 무리가 고함을 칩니다. 현지 시각 21일 밤 11시쯤 미국 엘라베마주 버밍햄의 유흥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Literally a horror movie. There's bodies just laid out all over the sidewalk. There's gun smoke in the air. 경찰은 다수의 총격범이 한 명을 표적으로 총을 연사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도 덩달아 희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달아난 용의자들을 추적 중인 경찰은 청부 살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The individual that was targeted is among the deceased. We believe that there was a hit, if you will, on that particular person, as far as someone was willing to pay money to have that person killed. 용의자들은 권총에 탑재해 연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불법 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장에서는 탄피 100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암살 시도 등 총기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곧 추가 총기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70여 명이 일하고 있던 이란 석탄 광산에서 메탄가스가 노출돼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5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는데 아직도 일부 노동자들이 탄광에 갇혀 있지만 누출된 메탄가스의 농도가 짙고 또 양도 많아 구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최대 탄광으로 불리는 타바스 광산에 구급차가 도착하고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저녁에 시작된 구조 작업은 밤새 진행돼 다음날 낮까지 계속됐고 사망한 광부들이 석탄 수레에 실려 운반됩니다. 탄광 지하 250m 지점에서 70여 명의 광부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메탄가스가 누출되면서 대형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صورت آتش‌سوزی یا تخریب نبوده بلکه انفجار گاز متان و به صورت خفگی به حساب ایجاد شد. 이 사고로 최소 51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일부 인원은 아직도 터널 아래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بعدش که دیدیم نفسام و تنگ رفت. من خودم انداختم از به حساب از کارگاه پایین به حساب دو دسته پایی فقط دانستم خودم برسم به جایی. دیگه ولی خود رفیقام نه. 대규모 수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누출된 메탄가스의 농도가 짙고 축적된 양도 많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나모라산주에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دستاورد دوره خاکی ما اتفاق میفته جانشون رو از دست دادن من این صفحه تلویزیون و از این جایی که حالا فرود داریم میریم 이란은 연간 약 180만 톤의 석탄을 채굴하는 석탄 국가로 탄광 폭발 사고가 빈번하며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로 6명이 숨졌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중국은 인구 대국답게 행사를 하나 치러도 스케일이 엄청날 때가 많죠. 어제는 중국 전역에서 합동 결혼식이 열렸는데 이 결혼식에 참석한 부부가 5천 쌍이나 됐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합동 결혼식을 주선한 이유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전통 예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랑과 신부들. 사회자의 진행에 맞춰 서로 마주보며 인사를 합니다. 산발, 강리, 동식.
전국 50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합동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 신부들입니다. 因为觉得很有意义啊，一辈子就一次，然后如果能有一个大的氛围的话，也感觉很有意义。 그런데 신랑 신부의 숫자가 많아도 정말 많습니다. 결혼식 무대가 꽉 차는 것은 물론이고 야외에 설치된 초대형 결혼 축하 메시지를 신랑 신부만으로 채울 정도입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속에 치러진 단체 결혼식에는 모두 5,000쌍의 부부가 참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선한 결혼식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합동 결혼식은 경제적 부담으로 혼인을 꺼리는 젊은 층의 결혼 장려를 위해 기획됐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올해 상반기 혼인 신고 건수는 343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50만 건 줄어들었습니다. 可以把我们的婚事减半、新办，然后我觉得可以引领全国的一个婚礼的一个新的风尚。 중국 정부는 합동 결혼식이 자리 잡아 결혼 비용을 크게 줄인다면 혼인율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계속되면서 피해는 물론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북한 쓰레기 풍선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항공기 이착륙이 또 2차례나 중단됐고요. 먼저 최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맑은 가을 하늘을 확대해보니 흰색 풍선 3개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잠시 뒤 풍선이 터지고 수많은 잔해가 흩날립니다. 어젯밤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은 오느 낮 수도권 상공 곳곳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도 쓰레기 풍선이 발견돼 학생과 학부모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 옥상에 내려앉은 풍선은 군과 경찰이 신속하게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분이랑 구부대 오셔가지고 지금 수거 중이다. 길거리 한복판에 나뒹구는 쓰레기 속 대성산 샘물이라는 상표는 북한의 소행임을 보여줍니다. 이 오물풍선이 떨어진 곳은 2,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인근에 지하철역도 있어 자칫 출퇴근 시간대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 상공과 물류창고에서도 쓰레기 풍선과 잔해가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2차례나 전면 중단됐습니다. 최근 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고 주택과 공장에 화재까지 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추지 않자 군 당국이 처음으로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풍선이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면 물리적인 타격도 불사할 테니 선을 넘지 말라. 말 그대로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쓰레기 풍선 120여 개를 날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10번째로 북한이 올해 22차례 걸쳐 날린 쓰레기 풍선 개수는 총 5,500여 개로 추산됩니다. 끊이지 않는 쓰레기 풍선 살포에 합참은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쓰레기 풍선을 날려도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가 중요시설에 지속적으로 풍선을 살포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유해를 가하는 상황으로 군 관계자는 원점 타격 등 물리적 조치뿐만 아니라 대북 확성기 강화 등 비물리적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여러 가지 피해나 화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당국은 쓰레기 풍선 살포는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라며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저급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폭염이 지나고 날씨는 선선해졌지만 8월 내내 틀었던 냉방기기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전달보다 10만 원 이상 늘었다는 가구도 수두룩한데 이 정도도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싼 편이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일단 정부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지지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승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각 우편함에 8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일제히 꽂혀 있습니다. 지난 7월보다 요금이 더 나올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실제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은 깜짝 놀랍니다. 7월 달에보다는 8월이 곱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에어컨 사용료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전력은 8월 전기요금이 1년 전과 비교해 17,000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10만 원 이상 늘어난 가구도 38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은 4분기 전기요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들어 6차례나 올린 만큼 추가 인상이 부담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싼 전기요금은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료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한전의 적자는 올해도 46조 원이 늘어 12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 사용이 줄어드는 9월 말과 10월 초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결국 물가 부담 앞에서 또다시 한 발 후퇴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여름 날씨처럼 무더웠지만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일교차도 최고 15도까지 커져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이럴 때 감기 많이 걸리죠. 참 사흘 뒤부터는 또다시 더워진다고 합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맑은 하늘 아래 억새가 산들바람에 춤을 춥니다. 나들이객들은 억새 사이를 누비며 가을 날씨를 만끽합니다.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에 접어들면서 은빛 억새꽃이 완전히 피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소매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무더웠지만 이제는 긴 소매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되게 많이 선선해진 것 같고 긴팔 긴 바지 입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좀 시원한 날씨로 바뀐 것 같아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6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최고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동해 북부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펼쳐진 겁니다. 모레까지는 이와 같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낮에는 일사이의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상 기온이 오르고 밤 동안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15도 내로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에는 다시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면서 평년보다 더울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초까지 가을과 여름 날씨가 번갈아 나타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중동 국가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다음의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 AI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반도체 수급이 중요해졌겠죠.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 반도체 공장을 짓자고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과연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수 있을까요?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차세대 먹거리 넥스트 오일로 AI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الاستفادة من الطاقات والإمكانات الكبيرة اللي يوفرها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وهذا 고품질의 반도체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UAE는 글로벌 파운드리 양대 산맥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회사의 고위인사가 최근 UAE를 찾아 반도체 공장 건립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장을 짓는데 134조 원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UAE 국부 펀드가 비용을 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거든요, 반도체가. 자국의 생산 라인이 없으면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위협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보조금이 굉장히 크겠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반도체 제조에는 다량의 깨끗한 물이 필요하지만 UAE는 대부분의 물을 바닷물에 의존하고 있고 공장 운영을 책임질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미국 정부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보도에 대해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고 UAE 측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사민입니다. 요즘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이 대세가 되면서 은행 점포도 많이 없어지고 근무하는 직원도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런데 다시 점심시간에 모든 창구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영업시간도 지금은 오후 4시까지지만 이제는 저녁 6시까지 늘리는 점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은행 점포를 찾은 사람들이
하나둘 대기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대기 인원이 줄어듭니다. 평소엔 은행 직원들도 식사를 해야 해 창구의 절반은 닫혀 있었지만 오늘부턴 모든 창구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방금 있어요. 조금 더 빨리 가니까 엄청 빨리 다른 때보다. 5대 시중은행 점포수는 10년 전만 해도 5천 곳이 넘었지만 올해 상반기엔 3,900여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바일과 온라인 뱅킹이 대세가 되면서 은행들이 잇따라 점포를 폐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엔 문 닫는 시간을 오후 4시에서 6시로 연장한 점포가 하나둘 생겨났고 고령층을 직접 찾아가는 특화 점포도 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금융 취약층이나 직장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따가운 시선 때문입니다. 그 오프라인 점포들이 이제 문을 닫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점유율에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에서도 좀 축소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연착륙하는 방향을. 다만 비수도권과 낙후 지역에선 여전히 점포 폐쇄와 직원 감축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나라도 그런 추세 아닌가 싶기도 하실 텐데 아닙니다. 50년 뒤 세계 인구는 102억 명으로 지금보다 20억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만 거꾸로 1,600만 명이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고 초고령 인구는 가장 많은, 그래서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세계 인구는 81억 6천만 명, 20년 전 65억 명에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는 계속돼 2072년엔 102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세는 아프리카에서 두드러졌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로 16억 8천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2072년 인구가 3,6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인데 세계 인구가 25% 증가할 때 우리나라는 30% 넘게 줄어 인구 순위도 올해 29위에서 59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북한 인구도 줄고 있어 남북한을 합한 인구도 5,900만 명에 그칩니다. 0.72명인 세계 최하위 수준의 합계 출산율이 2072년까지 이어진 결과입니다. 돈이 일단 너무 많이 들죠. 한 명 키우는 데만 해도.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된다고는 저는 못 느끼고.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구성비는 올해 19%에서 2072년엔 48%에 육박해 인구 2명 중 1명이 고령인 셈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좀 세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올라간다는.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50년 뒤 대한민국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점점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성격을 진단하는 검사 MBTI, 이제는 익숙하시죠? 사람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을 성향별로 분류한 MBTI가 나왔습니다. 어떤 진단 결과가 나왔는지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평부는 이곳 용추계곡처럼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 많습니다.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그럼 이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고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기가 좀 많죠, 다른 데보다. 인구가 얼마 없으니까. 아파트는 많이 들어섰는데 사실 외지에서 좀 사놓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용주폭포, 그리고 저 도다리 계곡도 유명해요. 거기요. 가면은 여름에 사람들 많이 오고. 이렇게 주민의 생각을 진단해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MBTI가 발표됐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89곳으로 MBTI 검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웃 중심 생활과 외부인 유치 성향으로 나눴고 자연과 도시 인프라 중 어느 요소가 중심인지 등을 물었습니다. 가령 가평구는 외부인 포용력이 높고 자연을 활용하는 ENTP의 성향을 보였습니다. 다른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향은 INTP로 57%를 차지했습니다.
이웃 간 친밀성이 높고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주는 겁니다. 이 지역은 즉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성향으로 변화를 원했습니다. 귀촌귀향을 모실 수도 있는 거고요. 워케이션 같은 경우로 일시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모실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이지만 전략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역 소멸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역 특색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빅5 병원이 신규 간호사들을 모집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여파로 채용이 끊기다시피 했는데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로 하면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전담 간호사, PA 간호사들의 수요가 늘면서 의사들은 의사 대신 대체로 간호사냐며 또 반발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채용 사이트에 간호직 채용 모집글이 올라왔습니다. 채용 인원 150명으로 지원 자격은 2025년 2월에 졸업하거나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입니다. 삼성 서울병원도 신규 간호사 모집을 하고 있고 서울 아산병원은 오는 27일 채용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신규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빅5 병원 중에선 서울 성모병원만 아직 신규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여파로 대형 병원들이 신규 채용을 닫아 걸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 의료 보상 강화라든지 사법 리스크 완화, 전달 체계 정상화 등 이런 좀 그간에 누적된 이런 구조적인 해법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협회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도기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간호사들 채용하고 해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정부 정책에서 그거에 병원도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도 2019년 452명에서 지난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 사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합한 단어 ESG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가방이 출시되는가 하면 편의점에서 세제 리필도 가능해졌죠. 환경 보호와 소비자 절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엔진의 힘으로 달린다면 전기차는 배터리 전력으로 주행합니다. 배터리는 수명이 닿으면 폐기할 수밖에 없는데 환경에 적잖은 부담이 됩니다. 이에 국내 업체가 버려지는 배터리 소재를 가공해 화장품 파우치나 태블릿 PC 가방 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에 실제 들어가는 배터리 셀입니다. 이 안에 음극과 양극을 나누는 분리막이 있는데 이걸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붕대나 흰색 테이프와 비슷하게 생긴 배터리 분리막에는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을 빼내 가방을 만드는 기능성 원단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수익금은 전액 생태계 환경 보전에 활용될 예정인데요.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편의점에는 세탁, 주방용 세제를 리필할 수 있는 기계가 놓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음료수를 받을 때처럼 원하는 세제를 필요한 만큼 살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예방함은 물론 욜로의 반대인 요노 소비자의 절약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저희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게 소량으로 자주 이제 리필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페트병으로 운동복, 안전벨트로 상자 손잡이를 만드는 등 ESG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세찬 비가 지나간 자리엔 푸른 가을 하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에서는 가을을 알리는 황화코스모스가 활짝 피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6도, 파주가 12도, 안동은 13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모레까지 해안가로는 너울이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겠고 남부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로 오늘보다 더 따스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부산이 28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은 30도를 조금씩 밑돌아서 평년보다는 다소 덥겠습니다. 내셨습니다.